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뜨는 시간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긴 곳이라 사람들은 늘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착하고 성실했지만 지독한 가난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삼아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돌이 많은 땅은 곡식을 넉넉히 내어주는 법이 없었고 가을거지가 끝나면 고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지요. 박서방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비탈 바로 아래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붕은 볏짚이 사가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였고 벽에는 주먹만한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도 박서방 내외는 서로를 의지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는데 박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내어주며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미안함을 느꼈고 언젠가는 꼭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아내에게 고기 반찬에 흰 쌀밥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박서방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낡은 호미와 대미를 챙겨들고 산비탈에 있는 묵정밭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돌이 워낙 많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박서방은 그곳이라도 일구어 콩이라도 심어볼 요량으로 며칠째 돌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산비탈에 도착한 박서방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땅을 파고 또 팠는데 흙보다 돌이 더 많은 땅이라 호미 끝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을 적셨고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질 때쯤 박서방의 호미 끝에 텅하고 둔탁하면서도 기이한 소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예사돌에 부딪히는 소리와는 분명 달랐기에 박서방은 하던 손길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흙을 걷어낼수록 드러나는 것은 거무튀튀한 뚜껑 같은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인박 서방이 조금 더 깊이 땅을 파내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은 어른 머리통만한 크기의 오래된 항아리였는데 그 항아리는 흙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묘하게도 깨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올려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덮고 있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순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기묘한 빛이 뿜어져 나와 박서방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박서방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양의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금을 보는 순간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보통의 금이라면 따뜻하고 환한 빛을 내야 하건만 이 항아리 속의 금은 마치 깊은 밤바다처럼 차갑고 어두운 빛을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없는 산중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와 박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항아리 뚜껑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평생 이런 횡재를 하게 될 줄이야. 박서방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금이 자신의 가난을 한순간에 끝내줄 동아줄이라는 생각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본능적인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황금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결국 박서방은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항아리를 꽁꽁 싸매고는 누가 볼세라 품에 안고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박서방은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를 반복했는데 혹시라도 마을 사람 중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가슴을 졸이며 일부러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덤불 숲길을 골라 걸었습니다. 품에 안은 항아리는 묵직했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불안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서방은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안방이 아닌 헛간으로 달려가 아무도 모르게 마루 밑 깊숙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볏짚을 수북이 쌓아 감쪽같이 위장해 놓았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밭일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와 박서방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레 물었지만 박서방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이금에 대해서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이 사실이 알려져 도둑이라도 들거나 관아에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 금이 주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사랑하는 아내에게까지 미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앉은 박서방은 평소라면 달게 먹었을 시래기죽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든 시각,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마루 밑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이 묻어둔 항아리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차가운 황금빛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환청처럼 금덩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촛불을 꺼트리며 산만히 지나갔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고 다만 마당 구석에 있는 장독대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고양이겠거니 생각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금만 있으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기와집을 짓고 논밭을 사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탐욕스러운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도 문득 하지만 주인이 없는 물건이 어디 있겠는가. 필시 사연이 있는 물건일 텐데 내가 이걸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 괴로웠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이 산 너머에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왕의 폭정과 신하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금이 그 망해버린 나라의 것이라면 그 속에 담긴 원한과 저주가 얼마나 깊을지 박서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은 내 손안에 들어왔고 다시 돌려놓기에는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서방은 사람이 달라진 듯 변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밭에 나가 일하는 대신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멍하니 있거나 누가 대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물었지만 박서방은 버럭 화를 내며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남편의 변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집안에는 언제나 냉랭한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이면 잠도 자지 않은 채 마루 밑을 지켰는데 그의 눈은 탁하게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 금항아리에 영혼을 저당 잡힌 사람처럼 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산에서 밤마다 도깨비불이 번쩍인다는 둥, 밤새 우는 새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흉흉한 소문을 나누며 불안해했지만 박서방은 그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금항아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더욱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마음속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금을 캐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불행을 캐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지만 이미 금빛 독에 중독된 그의 마음은 그 생각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아무도, 그 누구도 이 금을 가져갈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은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여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살인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집신이 질퍽한 땅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대문 앞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노려보았는데 빗소리 사이로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지나가는 과객인데 비를 좀 피할 수 있겠소? 평범한 나그네의 말인 듯 했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부름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문 밖의 나그네는 떠나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박서방의 집을, 정확히는 마루 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화려한 금관을 쓴 왕이 되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그에게 절을 하며 금은 보화를 바쳤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눈, 코, 입이 없는 달걀 귀신 같은 모습이었고 그들이 바치는 금덩이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핏빛 금덩이들이 점점 불어나 그를 덮쳐오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박서방은 허공에 대고 손을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고 박서방은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고 마을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가 차려준 아침상을 물리고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루 밑에 흙이 조금 파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흙을 파보았는데 다행히 항아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금을 노리는 것이냐? 박서방은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조차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밥을 짓는 부엌할 소리마저 자신을 해치려는 소리로 들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가며 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박서방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서방네 집에서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지? 그 착하던 양반이 요새는 눈빛이 영 딴판이 되었어.
혹시 산에서 몹쓸 것이라도 주워온 게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옆집 왕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감당 못할 물건을 손에 쥐었거나 둘 중 하나지.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야. 왕 할머니의 말에 아낙네들은 몸을 떨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마을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주막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는 한양에서 왔다는 허객주라는 자였습니다. 옷차림은 번드르르했지만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은근슬쩍 마을 이야기를 캐물으며 특히 최근에 횡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모가 박서방네 이야기를 흘리자 허객주의 눈이 번뜩이며 탐욕스러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그놈의 저주받은 금이 이 촌구석에 숨어 있었어. 허객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옷을 챙겨 입고는 박서방네 집이 있는 산비탈 쪽을 바라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항아리만 끌어안고 지냈는데 굶주림과 수면 부족으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구멍들이 눈알처럼 변해 자신을 노려보는가 하면 천장의 석가래가 거대한 뱀이 되어 내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항아리가 속삭이는 소리, 나를 지켜줘, 나를 뺏기지 마, 라는 환청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꼴이었고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황금이 쥐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행복을 위해 금을 캐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캐낸 것은 파멸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잠시 햇살이 비치던 오후 박서방은 마루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문 밖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느새 대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주막에 있던 허객주였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헌데 안색이 좋지 않으시구려. 마치 귀한 것을 지키느라 잠을 못 주무신 분처럼 말이오. 그 말에 박서방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마루 밑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허객주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마루 밑에 머물자 박서방은 숨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산골에 살기에는 아까운 분 같소. 내 한양에서 듣자 하니 이 근처에 옛나라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시오? 허객주는 노골적으로 박서방을 떠보았고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허객주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금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오. 그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지. 내 그 짐을 덜어드리고자 온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오. 허객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박서방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때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금을 지키다가는 자신도 죽고 아내도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내주자니 그동안 겪은 고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무엇보다 그 금이 가져다 줄 부와 명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칠까?
이 밤에 아내를 데리고 멀리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늙은 아내를 데리고 게다가 무거운 금항아리까지 들고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마루 밑에 금항아리는 이제 보물이 아니라 끔찍한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올 때 박서방은 문득 아내가 알아누운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풍숙해진 아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금덩이가 뭐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킨단 말인가. 잠시나마 제정신이 돌아온 박서방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욕망이 고개를 들 것을 알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처음 밭에서 금을 캐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경고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 내릴 수도 계속 달릴 수도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박서방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허객주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거나 아니면 불안당들을 데리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서방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묵직한 항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어떤 결단이 그의 가슴속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의 품에 있는 항아리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박서방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박서방이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을 때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때강도가 들이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은 마을 청년 몇몇과 그들 뒤에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허객주였는데 청년들은 밤중에 산짐승이 내려온 줄 알고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던 중 허객주의 말에 이끌려 박서방네 집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허객주는 박서방의 품에 안긴 것이 무엇인지 뻔히 짐작하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는 박서방, 밤이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시고 뭘 그리 소중하게 안고 계시오? 하며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항아리를 등 뒤로 감추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그냥 빗물이 새는 곳이 있어 독을 옮기던 중이었소. 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허객주는 박서방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마당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살갗이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향해 거보시오. 박서방이 요새 통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밤마다 일이 바쁘게 집안 단속을 하느라 그랬던 모양이요. 헌데 저 항아리 빗물 받는 독치고는 때깔이 참 고와 보이지 않소? 하며 은근슬쩍 부추겼습니다. 순진한 마을 청년들은 그저 박서방이 걱정되어 쳐다보았을 뿐이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그들의 시선마저 자신의 금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눈초리로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별일 없으면 어서들 돌아가시오. 내 집에는 볼일 없으니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고 평소답지 않은 그의 고함에 청년들은 머쓱해하며 허객주를 따라 발길을 돌렸지만 허객주는 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뒤를 돌아보며 박서방에게 섬뜩한 눈인사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동이 있고 난 뒤 박서방은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마당에 남겨진 허객주의 발자국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마루 밑 깊숙한 곳에 묻고 그 위에 무거운 맷돌까지 올려놓았지만 불안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마루 밑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잠깐 잠이 들라치면 금덩이가 뱀으로 변해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걱정조차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에는 곰팡내 섞인 적막만이 감돌았고 예전에 따뜻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주막에 머물고 있는 허객주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씩 돌리며 이 산골 마을 터가 예사롭지 않다. 느니 옛날에 나라를 망하게 한 저주받은 금이 이 근처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데 그 금을 건드리면 마을 전체가 피를 보게 된다. 느니 하는 이야기를 은밀하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넌지시 그러고 보니 박서방네 집터가 딱 그 금이 묻혀 있을 법한 자리란 말이야. 요새 박서방 하는 꼴을 보면 십중팔구 무언가 곡절이 있는 게지 하며 의혹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했지만 박서방이 두문불출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과 허객주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맞물리자 점차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삽시간에 박서방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만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박서방네 집 쪽 하늘만 유독 시커멓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박서방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개들조차 박서방네 집 쪽을 향해 이유 없이 지저대거나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걱정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점차 두려움과 경멸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박서방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느라 이러한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금항아리를 지키는 일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낮인데도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박서방네 지붕 위에 새까맣게 내려앉아 울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까악까악 하는 불길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자 사람들은 귀를 막으며 몸서리를 쳤고 노인들은 이건 필시 마을에 큰 우환이 닥칠 징조라며 혀를 찼습니다. 까마귀들은 아무리 쫓아내려 돌을 던져도 꿈쩍도 하지 않고 박서방네 지붕을 점령한 채 마치 저주받은 집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듯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서방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하늘의 경고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는 여전히 항아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우물물이 갑자기 붉은 흙탕물로 변하는 변고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박서방이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이 산에서 몹쓸 것을 건드려 산신의 노여움을 샀다. 그 집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이 우리 마을 물길까지 망쳐놓았다. 사람들의 원성은 노파만 같고 급기야 몇몇 성미 급한 사람들은 박서방네 집으로 몰려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마당에 떨어진 돌멩이들을 치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박서방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내 놈들이 내 금을 탐내서 이러는 거지. 절대 못 준다. 절대 하며 허공에 대고 악을 쓸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스스로 만든 고립무원의 성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란 속에서도 허객주는 주막 엠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계획대로 박서방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허객주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박서방을 압박하고 결국 그가 스스로 금을 내놓게 하거나 마을에서 쫓겨나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박서방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하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금이라는 게 원래 주인 잡아먹는 귀신이 붙어 있는 법이지. 제명에 못 살고 싶으면 계속 끌어안고 있어 보라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박서방의 귓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박서방은 점점 더 깊은 광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박서방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왕 할머니는 평소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분이었지만 마을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살인문을 들어서자 지붕 위에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기괴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할머니는 찌푸린 얼굴로 마당을 둘러보다가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서방, 날새 옆집 할미야. 방문 좀 열어보게.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박서방도 차마 무시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 훅 하고 끼쳐 나오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썩어가는 듯한 퀴퀴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왕할머니는 박서방의 탄 눈과 앙상한 몰골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자네 꼬라지를 좀 보게. 산송장이 따로 없구먼. 내 늙은이가 오지랖인 줄은 알지만 한마디만 하겠네. 땅이 토해낸 것은 함부로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야. 그것은 산 사람이 가질 몫이 아니란 말일세. 왕할머니의 눈빛은 박서방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짐짓 모르는 척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고 발뺌하려 했지만 말끝이 흐려지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로 마루 바닥을 쿵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여. 자네 집 밑에서 올라오는 이 사악한 기운을 내 모를 줄 아는가? 그 물건 때문에 자네 처가 다 죽어가고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어. 재물이라는 건 땀 흘려 얻은 것만이 진짜 내 것이지. 횡재수는 반드시 횡액을 불러오는 법이야.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놓게나. 할머니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그저 금을 뺏으려는 또 다른 협박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막으며 그만두세요. 할머니도 저 사람들과 한패지요? 내 금을 뺏어가려고 온 거죠? 하며 소리를 질렀고 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미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먼 하고는 씁쓸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왕할머니가 다녀간 뒤 박서방의 불안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는데 이제는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없던 건강한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는데 여보, 무거워요. 가슴 위에 큰 바위가 눌러 앉은 것 같아요. 저 항아리 좀 치워줘요.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의원을 부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오면 집안을 뒤질 것이고 그러면 금항아리가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금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정한 남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밤이 되면 미친 사람처럼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모두 금덩어리처럼 보였다가 이내 핏방울로 변해 쏟아지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마당 여기저기를 파헤치며 금을 옮길 새로운 장소를 찾으려 했지만 땅을 팔 때마다 흙 속에서 붉은 지렁이 떼가 기어 나오거나 썩은 물이 솟구치는 것 같아 기겁을 하고 멈추곤 했습니다. 이 땅이 금을 거부하는구나. 박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흘러갔지만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섬뜩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서방은 아내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아내가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이불을 적시는 것을 보자 박서방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흔들었지만 아내는 희미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버려요. 제발 우리 예전처럼 살아요. 아내의 간절한 호소는 박서방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황금의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집착은 끈질긴 덩굴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허객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자극하여 박서방을 마을에서 몰아내자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박서방네 집에 있는 그 흉물을 없애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는 허객주의 말에 두려움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박서방네 집 앞으로 모여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박서방네 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이제는 정말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허객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네. 그 저주받은 물건을 내게 넘기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자네는 목숨이나 부지하란 말일세. 허객주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박서방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박서방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이 결국 내 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꾸몄구나. 그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으로 몸을 떨었지만 당장 밖으로 나가 맞서 싸울 힘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 밑에 항아리를 내려다보며 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박서방은 큰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마당 구석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작은 꽃은 황금보다 더 빛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홀린 듯 다가가 그 꽃을 어루만지며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건네주던 시원한 물 한 그릇, 저녁상에 둘러앉아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황금은 그에게 부를 약속했지만 정작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행복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박서방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줄 미음을 끓였습니다. 서툰 솜씨로 불을 지피고 쌀을 안치며 그는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리라. 아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으리라. 미음이 끓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자 며칠 동안 감돌던 썩은 내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정성껏 끓인 미음을 들고 아내에게 가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미음을 받아먹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박서방에게 천만금보다 더 값진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허객주의 선동에 넘어간 몇몇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박서방, 당장 나와라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장독을 깨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겁에 질린 아내는 박서방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 마오. 내가 다 해결하겠소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의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반성을 통해 얻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결의가 그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을 버리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박서방은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무거운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묵직한 항아리였지만 이제 박서방에게는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흉물스러운 쓰레기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앞에 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기이한 속삭임과 유혹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떨쳐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박서방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항아리를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잠시 물러났지만 허객주만은 끈질기게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로도 탐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고 마치 독사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방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집신끈을 단단히 매고 허리춤을 졸라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결판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파멸을 의미할지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박서방네 집은 환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조각배와도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곤히 잠든 아내가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문제의 금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거나 혹은 새로운 비극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서방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글픈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 진짜 금이고 무엇이 돌덩이인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직한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박서방은 재탄 눈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내려다 보았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간 마당 흙 사이로 드러난 돌부리들이 마치 자신의 앙상한 갈비뼈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오히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은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고 그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때마다 박서방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캐낸 것이 금이 아니라 우리 집을 삼키고 마을을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의 불씨였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을 뻗어 옆에 놓인 항아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차가운 감촉은 마치 죽은 사람의 살결처럼 섬뜩하여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황금빛이 이제는 썩은 고기에서
나는 인광처럼 불길하게 느껴졌고 항아리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벌레 우는 소리도 아닌 마치 깊은 땅 속에 갇혀있던 원혼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소리는 귓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파고들어 뇌를 갉아먹는 듯한 환청이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속 교훈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탐욕의 독을 삼킨 그에게는 너무 늦은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 주막에서는 허객주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 점을 쳐보니 이 마을에 곧 큰 역병이 돌 징조가 나왔소. 그 원흉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산신의 물건을 훔쳐 숨겨둔 자 때문이라더군. 허객주는 은근슬쩍 박서방을 지목하며 그가 금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박하고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개 중에는 당장 박서방네 집으로 가서 그 흉물을 빼앗아 산신령께 돌려드리자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이웃 간의 정을 끊어놓고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을 회관으로 향했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할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박서방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자네들이 더 잘 알지 않는가. 낯선 장사치 말만 믿고 이웃을 해코지하려 들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왕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허객주가 심어놓은 탐욕과 공포의 씨앗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밀치며 할머니는 빠지시오.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소. 하며 낫과 몽둥이를 들고 박서방네 집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선량한 농부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 붉게 충혈된 광기,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담담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내 곧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내고 오리다. 아내는 힘없는 눈을 뜨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이 박서방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마루로 나와 항아리를 싼 보따리를 단단히 묶어 등에 뱉습니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금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모습에 잠시 멈칫했는데 며칠 사이에 반백이 되어버린 머리와 해골처럼 앙상해진 얼굴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객주가 군중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저자의 몰골을. 저게 바로 귀신의 물건에 손을 댄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어서 저 물건을 뺏어야 마을이 삽니다. 허객주의 선동에 다시 흥분한 사람들이 내놔라, 금을 내놔라 하며 소리를 질렀고 돌멩이 몇 개가 날아와 박서방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서글프고 깊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순례자처럼 보였고 그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들아, 형님, 아우들아, 내 꼴을 보아라. 이게 횡재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나는 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얻었다. 너희들이 탐내는 이 항아리 속에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피눈물과 고통만이 들어있단 말이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탐욕의 눈이 먼 몇몇은 거짓말 마라. 혼자 다 차지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허객주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서서 박서방, 그렇게 괴로우면 내게 넘기게.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줄 테니.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듯했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항아리를 꿰뚫을 듯 강렬했습니다. 박서방은 허객주를 노려보며 등에 맨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이 금은 내놓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것도 아니야. 이것은 애초에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박서방이 항아리 뚜껑을 열자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번쩍이는 황금빛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며 탄성을 질렀고 꿀을 본 벌떼처럼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은 항아리를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누구든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이 자리에서 항아리를 깨버리고 내 혀를 깨물어 죽을 것이다. 그의 결기 어린 위협에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금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잃어버린 평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돌덩이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 아느냐? 평생 나만 믿고 살아온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따뜻했던 너희들의 인심이 흉흉해졌고 내 마음은 지옥불에 타들어갔다. 이것이 정말 보물이란 말이냐? 이것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요물이다. 박서방의 피 끓는 호소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김서방이 낫을 슬그머니 내렸고 돌을 들고 있던 아이들도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황금의 빛에 가려져 있던 진실, 즉 박서방의 고통과 처절함이 비로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허객주는 포기하지 않고 저 미친놈 말을 듣지 마시오. 저 금만 있으면 우리 마을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소. 저놈이 금을 없애기 전에 어서 뺏으시오.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을 휘어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박서방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허객주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금의 저주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해 우리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려 했소. 당신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이는 게요. 허객주는 박서방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병든 아내가 기어 나오다시피 마루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문틀을 잡고선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워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입을 열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들 하세요. 우리 남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아내의 흐느낌은 웅성거림을 잠재우고 마을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에 눈이 멀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황금의 광채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과 연민이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이제 곧 끝낼게. 그는 아내를 다시 방에 눕히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둘러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나는 이 저주받은 금을 원래 있던 곳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욕심낼 수 없는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뒤편 산속 깊은 곳에는 검은 연못이라 불리는 바닥을 알 수 없는 넷이 있었는데 박서방은 그곳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객주는 박서방의 결심을 눈치채고 안 돼. 그 귀한 것을 버리다니 차라리 나를 줘. 내가 가져가겠소 하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할머니가 지팡이로 허객주의 앞길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비켜라. 이 탐욕스러운 놈아. 내 놈이 이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편할 날이 없었어. 남의 불행을 뜯어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놈. 왕할머니의 기세에 마을 청년들도 합세하여 허객주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진짜 마을을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마을을 망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허객주는 분통을 터뜨리며 발을 구를 뿐 험상궂은 청년들의 벽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내 이 업보를 씻고 다시 박서방으로 돌아오겠소.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나둘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의 기나긴 행렬이 안개 자욱한 산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박서방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산속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항아리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지난날의 탐욕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금을 처음 발견했던 돌밭을 지나고 도깨비불이 나온다는 고개를 넘어 마침내 검은 연못이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연못은 이름 그대로 물빛이 먹물처럼 검고 깊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는 곳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선 박서방은 항아리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여전히 금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박서방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잠들어라. 다시는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지 말고 그 차가운 물속에서 네 죄를 씻어라. 박서방은 항아리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허객주도 헐떡거리며 따라왔지만 서슬퍼런 마을 청년들의 눈초리에 기가 죽어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항아리를 단단히 묶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큰 돌덩이들을 주워 보따리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항아리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들어 올려 힘껏 검은 연못을 향해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에잇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박서방의 손을 떠난 금항아리는 허공을 가르며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항아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풍덩, 둔탁하고 묵직한 물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물살이 튀어올랐고 항아리는 순식간에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동심원이 몇 번 퍼져나가더니 이내 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서방은 털썩 주저앉아 텅 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막혀있던 숨을 토해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박수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진 듯 했습니다. 객주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저 미친놈이 내 팔자를 망쳤네. 그는 연못으로 뛰어들 기세였지만 물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 알기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괴로워만 했습니다. 왕할머니는 허객주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저 모양이겠구나. 지심,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청년이 얼른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박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지요. 청년의 따뜻한 목소리에 박서방은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야지. 아내가 기다리는데. 그는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뒤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산속의 안개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박서방의 결단을 축복해주는 듯한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박서방은 비로소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길가의 핀들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 그동안 금의 눈이 멀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시 그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풍경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앞으로 남은 생은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느티나무가 그들을 반겨주었고 평화로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가난한 농부로 돌아가겠지만 박서방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이 빈손으로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마을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산을 오르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내내 마을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기운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젖은 땅을 따스하게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뒤를 따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 박서방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도 박서방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는 그가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무언의 환영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귀환을시키라도 하듯 뒤늦게 산을 내려온 허객주가 씩씩거리며 마을 입구로 달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이 흙투성이가 되고 갓이 삐뚤어진 채로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어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촌놈들아,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 금이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 너희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시궁창에 버린 거라고. 허객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박서방에게 달려들 기세였는데 마치 먹이를 빼앗긴 굶주린 늑대처럼 사납고 표독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예전처럼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허객주가 박서방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마을 청년 2명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을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네 한양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우리에게는 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하오. 청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뒤로 낫과 호미를 든 농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허객주를 둥그렇게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허객주의 이간질에 속아 이웃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마을 사람들은 똘똘 뭉쳐 박서방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허객주는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왕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며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남의 동네에 들어와 몹쓸 병을 퍼뜨리고 이웃 간의 불화를 일으킨 죄. 관아의 고발에 곤장을 맞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허객주는 기가 팍 꺾여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 늙은이 눈은 못 속인다. 내 놈이 박서방 내 금을 뺏으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당장 이 마을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 힘없는 노인네지만 내 놈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왕 할머니의 기세 등등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올소, 당장 나가시오 하며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골짜기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허객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수십 명의 성난 농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꿰뱉으며 두고 보자. 평생 가난하게 흙이나 파먹고 살 위인들 같으니라고 하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쫓기듯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가 사라지는 길 뒤로 뽀얀 먼지만이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먼지마저 불결하다는 듯 손을 휘저어 날려버렸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던 거머리 같은 존재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와 안정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함이 감돌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박서방은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대문 앞에 다다르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항아리가 사라진 빈집,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여기저기 깨진 기왓장이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어쩐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윗목에 놓인 물그릇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아내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아내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는데 다행히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가 손가락 끝에 닿아왔습니다. 박서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으려는 찰나 아내가 스르르 눈을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며칠 전에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열이 내린 듯 맑아진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보자 박서방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고 왔소. 그 몹쓸 물건 이제 우리 집에 없소. 다 끝났소, 임자. 박서방의 말에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미소는 박서방이 세상에서 본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고 박서방은 얼른 달려들어 아내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좀 더 누워있지 그러오.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박서방의 만류에도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숨도 쉬어지고 배도 고픈 것 같아요. 아내의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가 박서방에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아내가 입맛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살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내 얼른 죽이라도 쏘어오리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며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춤이라도 출 듯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박서방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기 시작했는데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실망하지 않고 남은 쌀을 탈탈 털어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이 쌀이 마지막이면 어떠냐? 다시 벌면 되는 것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죽을 끓였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박서방의 희망찬 마음을 대변하는 듯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굴뚝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의 신호탄처럼 마을 하늘로 퍼져나갔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안심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죽을 끓여 방으로 들어오자 아내는 달게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넘어가는 죽을 보며 박서방은 배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서방과 아낙네 몇 명이 먹을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머쓱한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안 사람 좀 어떤가? 우리 집사람이 호박죽을 좀 쑤었는데 양이 많아서 좀 가져왔네. 그리고 이건 묵은지인데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을 거야. 김서방이 내미는 호박죽 그릇에서는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박서방은 고마움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낫을 들고 대문을 부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와 온정을 베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왕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쌈짓돈에서 꼬깃꼬깃한 약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읍내 의원한테 지어온 거야. 기력 회복하는 데는 그만이니 다려서 먹이게. 그리고 자네도 꼴이 그게 뭔가. 밥 좀 챙겨 먹고.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말에 박서방은 눈물을 훔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박서방은 헛간에서 흙과 연장을 챙겨들고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금항아리를 파묻었던 흉측한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박서방에게는 그 구멍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난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채워넣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채워질 때마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도 함께 묻혀가는 듯했습니다. 구덩이를 다 메우고 나니 마루 밑은 다시 예전처럼 깨끗하고 단단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이제 다시는 이 땅에 탐욕의 씨앗을 심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헐거워진 마루판도 뚝딱뚝딱 못질을 하여 튼튼하게 고정시켰는데 못 박는 소리가 집안 가득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어지러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기와장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짓밟힌 화단에 흙을 돋워주었습니다. 비록 꽃들은 많이 상했지만 뿌리는 살아있어 다시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땀을 훔치며 허리를 폈는데 지붕 위를 올려다보니 그 많던 까마귀 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참새 몇 마리가 지저귀며 평화롭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이 완전히 걷히고 본래의 소박하고
정겨운 초가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녁 준비를 마친 마을 곳곳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흘러와 박서방네 마당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였고 박서방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일상의 향기였습니다. 박서방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소반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웃들이 가져다 준 호박죽과 김치, 그리고 자신이 끓인 묽은 미음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풍성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꿀맛이었습니다. 여보, 맛이 참 좋구려. 박서방의 말에 아내도 빙그레 웃으며 그러게요. 이웃들 덕분에 우리가 사네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서방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예전의 금항아리 빛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은하고 포근했습니다. 금빛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했지만 달빛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달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이웃들과 웃으며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청년 몇 명이 박서방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마당 정리하는 거 혼자 힘드실까봐 왔습니다. 담장도 좀 무너진 것 같던데 내일 우리가 와서 고쳐드릴게요. 청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자네들도 피곤할 텐데 정말 고맙네. 내 빚은 갚아도 자네들 마음의 빚은 다 못 갚겠네. 청년들은 에이, 이웃끼리 무슨 빚입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박서방네 집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는데 하며 시작하는 이야기에 아내는 아이처럼 귀를 기울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편안한 잠든 얼굴을 확인한 박서방은 마루로 나와 밤바람을 쐬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금을 발견하고 느꼈던 환희,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공포와 광기, 마지막으로 금을 버리며 느꼈던 해방감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에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했고 동시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을 남겨주었습니다. 박서방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땅속에 묻혀있는 금덩이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 나를 걱정해주는 이웃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금을 만졌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지금 흙과 나무를 만진 손은 거칠어도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 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입니다. 비록 돌밭이라도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는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헛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직한 땀의 가치를 믿는 단단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을 무렵 박서방도 하품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솜이 살아있는 듯 포근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서방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부자지.
그는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고 금빛 환영도 보이지 않는 아주 달콤하고 깊은 꿀잠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코골이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울려 퍼지자 집 지키는 누렁이도 안심한 듯 앞발의 턱을 괴고 잠을 청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온 세상을 은색으로 물들이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네 집 지붕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도 오늘 밤은 울지 않고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떠오를 밝은 태양과 다시 시작될 성실한 하루뿐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진짜 농부의 삶이 박서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며 방 안으로 스며들자 박서방은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하고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는 더 이상 뱀이 된 금덩이가 그를 옥죄지도 않았고 핏빛 비가 내리는 악몽도 꾸지 않았으며 오직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넓은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낡은 장롱과 색이 바랜 벽지 그리고 구석에 개켜진 이불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냄새가 풍겨와 박서방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었음을 박서방은 가슴 깊이 들이마시는 아침 공기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자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환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에는 이제 옅은 홍조가 돌아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여보,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꾀꼬리 소리처럼 맑았고 박서방은 그 소리에 취해 잠시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가 임자가 끓인 것이라면 돌멩이를 넣어도 맛있을 거요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가자 지나가던 이웃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네 집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오른 것을 온 마을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밥을 먹은 후 박서방은 베니를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며칠 동안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텃밭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잡초를 뽑고 굳은 땅을 고르다 보니 이마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 땀은 끈적거리고 불쾌한 식은땀이 아니라 노동의 기쁨을 알려주는 정직하고 상쾌한 땀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흙 속에 숨어있는 지렁이를 보며 너도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날아든 나비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흙 묻은 손이 부끄럽고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거친 손이야말로 자신과 가족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알기에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호미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욕심의 찌꺼기들도 함께 캐내어 던져버리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새참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서방네 집으로 모여들었는데 다들 손에 망치나 톱 같은 연장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지난번 난리에 망가진 담장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어야지.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금방 고칠 걸세. 옆집 김서방이 씩씩하게 말하자 다른 청년들도 지붕도 좀 손봐야겠어요. 비가 새면 큰일이니까요. 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서방은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사양하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박서방이 연신 고개를 숙이자 왕 할머니가 온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도리지. 자네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을을 구했으니 이 정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박서방네 집에서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튼튼한 돌들로 다시 쌓아 올려졌고 깨진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말끔해졌으며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여럿이 힘을 합치니 금세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웃들에게 시원한 막걸리와 부침개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함께 땀 흘리고 나누어 먹는 음식의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꿀맛이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금항아리를 지키며 느꼈던 고독과 불안과는 정반대로 함께 어울리며 느끼는 유대감과 소속감은 박서방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집이 고쳐지는 것과 동시에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먹했던 벽도 허물어지고 다시 끈끈한 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서방은 다시 산비탈의 돌밭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바로 문제의 금항아리를 발견했던 그 밭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밭에 도착하여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자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거나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밭 한가운데 서서 부리를 높이 쳐들고 힘차게 땅을 내려찍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금이 나오는 밭이 아니라 콩과 팥이 자라는 진짜 보물단지가 될 것이다. 박서방은 흙 속에 박힌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어 밭둑에 쌓았는데 그 돌들은 이제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밭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 일하느라 온몸이 뻐근했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잘 갈아진 밭고랑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박서방이 흘린 땀방울은 헛되지 않아 돌밭에서도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비옥한 땅만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뿌리를 내린 곡식들은 그 어느 밭의 작물보다 튼튼하고 알찼습니다. 박서방은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이슬 맺힌 콩잎을 어루만지며 잘 자라라 우리 식구들 배불려 줄 고마운 녀석들아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박서방네 콩농사가 아주 잘 됐네 그려. 역시 농사꾼은 밭에 있을 때가 제일 보기 좋아.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황금을 가졌을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남에게 떳떳하고 자신에게 당당한 삶에서 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 온 이웃 사람이 허객주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쫓겨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며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악명은 널리 퍼져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결국 그는 거지꼴이 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면 사람을 잃고 결국 자신까지 잃게 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박서방은 허객주가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엾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신도 그때 금항아리를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쯤 허객주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마을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박서방이 그토록 원했던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논에서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춤을 추고 밭에서는
콩꼬투리가 터질 듯이 연그러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와 함께 밭으로 나가 콩을 수확했는데 톡톡 하며 콩이 튀는 소리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여보, 올해는 콩이 참 실해요. 이걸로 메주도 쓰고 두부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확한 콩 자루를 지게에 지고 일어섰는데 그 무게가 묵직할수록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는데 마을 회관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누어 먹는 조촐하지만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박서방네도 갓 수확한 콩으로 만든 고소한 두부와 시루떡을 내놓았는데 사람들은 박서방네 두부가 제일 고소하고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왕할머니가 박서방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웃음을 찾았어. 큰 욕심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지킨 자네가 진정한 우리 마을의 보배야. 할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박서방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농사 짓던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이어졌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불꽃이 춤추는 모습이 마치 지나간 날들의 희로애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시련이 어쩌면 오늘 같은 평화로운 밤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평온의 가치를 알 수 없고 어둠 없이는 빛의 고마움을 알 수 없듯이 그에게 닥쳤던 재앙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방과 아내는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은 마을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처럼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비단 옷에 고기 반찬은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고 당신 건강하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이 곁에 있고 우리가 땀 흘려 얻은 곡식이 곳간에 있으니 천하를 다 가진 왕도 부럽지 않소. 두 사람의 대화는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서로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서방은 마루에 걸터 앉아 신발을 벗으며 마루 밑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그곳은 탐욕과 공포의 근원지였지만 이제는 튼튼하게 막혀 있고 그 위에는 가을거지한 호박 덩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저기는 호박이나 두는 게 딱이지. 그 망아리 따위는 어울리지 않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는 아내를 도와주며 내일은 읍내장에 나가 아내에게 줄 예쁜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내를 기쁘게 해줄 것임을 알기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박서방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귀뚤, 귀뚤 하는 소리가 마치 잘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지난날 금빛 환영에 시달려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것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내일 해야 할 일들과
이웃들과 나눌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편안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이 깃들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다시금 마을에서 가장 평범하고 조용한 집이 되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마당에는 강아지가 뛰어놀며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집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서방네 집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서방네처럼만 살면 걱정이 없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이 버린 것은 그 망아리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인생과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자손 대대로 전해져 이 마을 사람들은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박서방은 오늘도 땀 흘려 일한 뒤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겁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박서방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잠들어 고요한 시간입니다. 당신도 박서방처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부디 걱정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